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안입니다. 가왕의 역사 훑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분야의 독보적인 연구자 두 분, 우리 이영미 선생님, 이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 감기로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직은 안 괜찮아요. 조금 남았어요. 목소리가 좀 그렇죠. 약간 코가 막힌 소리가 좀. 네. 이난영 버전. 약간 섹시한 분위기가 날 거예요. 네. 이건 빨리 쾌차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 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갖고 가지 마세요. 예. 우리 이준희 선생님 잘 지내셨고요? 예, 무탈합니다. 네. 감기 이런 거 아직까지는 없네요. 네. 하여튼 다들 좀 건강하게 가을,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독보적인 연구자 선생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연구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가 대중음악에 통달해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랬나요? 네. 사석에서 늘 자랑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꼬여요? 누가요? 제가요? 네. 어떤 얘기할 때마다요? 지금 그런 얘기.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사람들은 이제 저와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그 앞세던 세대보다는 훨씬 더 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벌써 7번째 가왕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 오늘의 가왕 발표해 주시죠. 시간 순으로 가다 보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80년대니까요. 오늘 순서상. 80년대 하면 당연히 조용필이죠. 그렇죠. 예. 네, 조용필의 시대죠.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준비는 했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조용필 음악을 지금도 즐겨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래 변죽말 울리다가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시간이 주구장창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을 이제 슬슬 빼야 되는 제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항상 자기 세대 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딱 조용필 세대이거나 이제 그 다음 세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왜 얘기를 하다 말어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한 120살 되시는 분이 살아계신다면 왜 남인수를 하다 말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또. 그런 분은 일단 안 계실 것 같고요. 120세는 안 계실 것 같고 계시다 해도 팟캐스트를 안 들으실 것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좀 객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취향과. 거리두기 이런 것도 필요하죠.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의 객관화가 필요한데 특히 대중예술 얘기를 하면은 자기 취향의 문제하고 객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극복하는 게 사실은 대중가요사, 대중예술사 연구할 때 가장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건 어찌됐건 조용필 선생을 1시간 안에 얘기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면 1950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화성 출신이 한 명 더 있어요. 유명한 가수. 안치환. 네. 그래서 화성이 낳은 2명의 명가수 이런 식으로 스스로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필만 약간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조용필 외계인설이 있는 겁니다. 화성에서. 그렇죠. 외계인이 아니면 저렇게 음악을 잘할 수 없다. 그렇구나. 화성에서 왔구나. 청소년기는 서울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어린 시절만 화성에서고 중고등학교는 다 서울학교 나온 분입니다. 경동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게 해화동에 있는 아니에요. 보문동. 보문동. 보문동에 있었고요. 그렇죠. 경동고등학교 동기가 안성기시죠. 날 쏘구라. 좀 굵직한 두 분이 같은 시기에 또 학교를. 그렇군요. 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약간 음악을 접하고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음악으로 돈을 벌겠다. 전업으로 이 길을 가겠다 한 거는 졸업 이후에 그 밴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미팔군쇼라고 하기도 조금은 이제 약간 애매해진, 그러니까 기지촌 주변에서 연주하던 그런 밴드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정말 그 천하의 조용필도 무명인
무명의 기간이 좀 있었던 거죠. 예. 특히 바닥의 무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팔군 반무대 우리 이전에 미팔군 반무대 출신이야라고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오디션 거쳐서 정식 무대에 서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미팔군 반무대가 여러 급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그냥 기지촌 출신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반무대 부근에서라고 하는 건 그냥 기지촌 주변의 클럽에서 연주하던 사람, 그러니까 미팔군이 고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조용필은 이제 그 정도 급이었던 거죠. 그냥 가출하고 나가서 그 바닥에서 그냥 구르기 시작한 기타리스트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래를 할 뜻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 연주죠. 기타리스트였고 정말 키보드 건반을 하고 싶었는데 건반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안성긴 씨 인터뷰에 그게 있더라고요. 가서 만났는데 자기가 친구였으니까. 네. 건반이 없어서 건반을 그려놓고 연습을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만 아프고 뭐 사주가 그러지 않고. 그때는 뭐 건반 비싸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기지촌 밴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조영필이란 이름으로 데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밴드 기타리스트 시절에는 뭐 굳이 이름 날 일도 없는데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게 1971년에 플레이보이컵 생탈 보컬 그룹 경연대회가 열렸거든요. 그 무려 제3회 대회였는데 이때 이 조용필 씨가 김트리오의 멤버로 출전을 합니다. 역시 기타를 쳤죠. 근데 여기선 또 노래도 했어요. 김트리오의 다른 두 분의 멤버가 노래하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여기서 호평을 받아서 그것이 곧 이제 첫 번째 음반 발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건지 뭐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음반에 조영필로 표기가 돼 있다고 해요. 그 표기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조용필, 영필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그 음반에는 이 조용필이 되어 있는데 유일한 음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타로 봐야겠네요. 근데 음반에서 오타 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영필이라는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감각으로는 영필이 더 촌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때로서는 영필보다는 영필이 더 세련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아버지한테 걸리기 싫어서. 글쎄 최희준처럼 최희준, 최성준 이런 것처럼. 어쨌든 그 김트리오는요. 나중에 그 북 연주자, 드럼 연주자로 굉장히 유명한 김대환이라는 분 있죠. 그분이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김트리오입니다. 조 트리오가 아니라 김트리오. 그러니까 김트리오의 김대환 씨가 리더기 때문에 거기 이제 멤버로 들어간 거고요. 그럼 첫 독집 음반 정식 데뷔가 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음반은 조영필로 71년도에 낸 음반인데 그건 독집은 아니고요. 바로 이듬해에 이제 조용필 독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조용필 데뷔 음반 하면은 이 음반을 더 거론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72년 음반이요? 그리고 여기는 자작곡도 있어요. 72년 음반에.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직접 곡을 쓰기도 했다는 거를 이제 이런 초창기 음반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연주자로 좀 뜻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때도 연주자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컬이 상당히 괜찮았나 봐요. 뭐 인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 기지촌에서부터도 노래를 조금씩은 하긴 했던 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트리오에서도 노래도 불렀고 이제 그렇게 가수까지 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이 음반 들어보면은 이제 들어보시면 정말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조용필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놀라십니다. 이 음반.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만약 처음 들으면은 진짜 좀 놀라움이 있죠. 뭐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첫 독집 음반 1972년 이 음반에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뭐 여러 곡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직접 만든 곡 중에서 자작곡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 마음속의 그림자라는 히트는 안 했지만은 제목도 처음 들어봅니다. 하여튼 뭐 의미 있는 곡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의 그림자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울 땐 눈을 감고 보고플 땐 꿈을 꾸리 아무도 없는 이 밤에 너무나도 외로워라 내 마음속
꿈속에 그린다 또는 구름처럼 그리운 모습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마음속에 그린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하고 싶은 수많은 사연 그 많은 사연들을 못다한 채 떠나버리고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꿈속에 그린다 또는 구름처럼 그리운 모습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마음속에 그린다 너와 나의 그 맹선 허공에 뜬 구름처럼 멀리 멀리 사라지고 반짝이는 저 별뿐이라네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꿈속에 그린다 또는 구름처럼 그리운 모습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마음속에 그린다 내 마음속에 그린다 뭔가 약간 애매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예, 목소리가 일단 굉장히 다르고요. 네. 그 이 음반 전체 다 들어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72년에 이렇게 냈으면 진짜 망했겠다. 예, 이게 망한 게 너무 당연하다. 아, 그 노래를 못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이 음반을 보면은 조용필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작곡 역량도 있고, 예. 음악을 다룰 줄 안다는 느낌도 있고, 뭐 예. 음이 틀리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첫 음반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뭐 자기 색깔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대중이 원하는 것하고는 확실하게 안 맞는 음반이에요. 72년이면 이제 주류 장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할 포크죠. 수 있죠. 포크. 그렇지 않으면 남진 나우나. 그러니까 남진 나우나로 가거나 네. 아니면 포크로 가거나 아니면은 소위 그룹 사운드라고 하는 분위기로 밀고 나서 키보이스나 뭐 영사운드나 이렇게로 가거나 또 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스탠다드 팝으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심지어 여기 들어보면은 포크 스타일을 시도한 노래들도 있어요. 있죠. 예, 있는데 들어보면 아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크 감수성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룹 사운드 분위기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아 망하겠다. 그냥 망할 게 분명한 음반이었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히트곡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용필이라는 음악가가 처음 출발한 것도 이제 밴드로 시작을 했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자기 밴드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뭐 위대한 탄생을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음악에 대한 지향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음반은 첫 번째 독집 음반은 그런 게 담기질 못했죠. 그런 색깔이. 예.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장님한테 밀렸을 수도 있고 레코드사 사장님이 그러면 안 되라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성공적인 데뷔는 아니었던 셈이죠. 예. 하여간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이제 알겠지만 그 끝은 무지하게 창대했죠. 예. 그럼 그 다음 앨범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약간 공백이 있는데요. 망했기 때문에 좀 공백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그거지만은 방위병 갔다 오느라고 그런 공백이 또 있고. 우리 김세호 PD도 6개월 방위 갔다 왔는데 공백이 없던데요 전혀 6개월. 이거 조금 길었답니다. 18개월. 예. 그래서 하여튼 갔다 오느라고 조금 쉬었고 이제 마친 뒤에는 다시 음악을 했죠. 그래서 다시 또 밴드도 조직을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그렇게 신통하게 크게 빛을 보지는 못하다가 전혀 뜻밖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 그때 본인도 얼떨떨했을 거예요.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이게 76년 음반이고요. 음반 나오고 나서 76년, 77년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예.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동백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음반 판매량을 드디어 깼다. 돌아와요 부산항가. 거의 그럴 만해요. 근데 사실 이 음반이요. 그 첫 번째 음반에 들어 있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망한 72년 음반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떴어요. 그러니까 이 히트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빗속의 여인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부른 신중현의 노래가 아니라 신중현 작곡의 노래가 아니라 이미 64년에 발표됐고요. 에드포의 음반에 있었으니까. 혹은 동물농장 있잖아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 서수남하청의 그 노래도 70년대 초반에 떴지만 애초에 64년에 나왔던 노래예요. 다 음반화가 됐어요. 근데 그게 운때가 안 맞으면은 안 뜨는 겁니다. 편곡을 좀 더 세련되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편곡도 하나도 세련되지 않았고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뜰 때 뜨는 겁니다. 근데 돌아요 부산항에는 그 조용필 씨가 어디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 노래 싣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면 76년 앨범에요? 아니요. 72년 앨범에. 애초에? 네. 왜냐면 너무 트로트인 거죠. 근데 그 실으라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엔 거의 이렇게 버리는 트랙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지금 들어보면은 진짜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냥 기타 하나로 치면서 불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딴짓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거 부르래. 그게 대박이 터졌대. 그게 얼마나 본인이 놀랐겠어요. 물론 가사는 살짝 달라졌습니다. 조금 달라졌죠. 조금 그리운 내 형제여가 아니라 님이여가 애초에 72년 버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맨 처음엔 충무항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해운대. 그러니까 맨 처음 이 멜로디가 음반에 담길 때에는 돌아와요 부산이 아니라 충무항이었고요. 다른 가수가 그렇죠. 불렀어요. 다른 가수가 불렀고 그러니까 이 황선우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명 작곡가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애착이 깊었던가 봐요.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충무도 했다가 부산도 했다가 안 뜨니까 또 이 사람한테 줬다가 이 가수 저 가수 계속 냈는데 안 뜨다가 한 거의 7.8기급으로 결국 76년도에 뜨긴 뜹니다. 근데 그거 진짜 운인 것이 75년에 조총련계 제1교포 고향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 이슈하고 같이 쇠몰이가 되면서 정말 우연하게 뜬 거예요. 이 대중가요의 그 흥망성쇠가 한 곡의 그런 어떤 운이 동백 아가씨도 그렇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받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적잖이 있어요. 적잖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75년 조총련 그 고향 방문으로 인해서 그러면 72년 버전이 76년에 히트한 건가요? 다릅니다. 약간 편곡도 다르고 연주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들으면은 차이점을 확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어쨌든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안 듣고 갈 수는 없는데 그냥 어느 한 가지만 듣기보다는 이제 이어서 비교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72년 버전 그리고 76년 이렇게 함께 들어보면은 좀 판단하기가 쉬울 겁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듣습니다.
이만슬 비우네 어렵도 돌아가는 연락산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말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님아 꽃 피는 동백섬에 이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의 1972년 버전 그리고 76년 버전 이어서 들었는데 72년 버전은 사실 성의가 조금 없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안 부르고 싶었는데 편곡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기타 하나 본인이 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버리는 트랙 같다고. 근데 이게 떴다고요. 근데 방위 시절에 노래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76년 버전은 우리가 조금 익숙한 그런 목소리.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76년은 이제 스타일이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스타일로 딱 고착이 됐어요. 이제 트로트 고고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고 당시도 그렇게 불렀던 트로트 고고. 예, 그러니까 락 그룹 스타일 더하기 트로트 선율. 맞아, 오동립, 앵두.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최헌의 시대잖아요, 이때가. 오동립하고 앵두가 막 뜨는 바로 그 시절에 딱 그 스타일로 편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뜬 김에 다시 녹음을 하는데 76년의 대중성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양식을 채택을 하니까 더 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76년 음반은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근데 이때도 정말 히트를 하고 뭐 어쨌든 이름도 없고 판도 많이 팔고 한 건 사실인데 성공은 성공인데 조용필이라는 그 내면에서는 뭔가 좀 하여튼 그렇죠.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좀 와 내가 드디어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아니 자신이 뭐 좋기는 좋은데 예.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래서 76년 음반, 72년 음반도 다 같이 들어보면요. 네. 사실 지금 들어보면 80년대라면 떴을 것 같은 노래들이 있어요. 예컨대 80년대 뜬 노래 중에서 니미어 같은 노래 있잖아요. 리드미온. 예. 리드미온으로 72년에 실렸고 76년에 또 니미어로 실렸어요. 번역본으로. 76년 음반에 너무 짧아요가 실려 있어요. 이거 80년대 다 뜨거든요. 노래들이. 근데 이때는 하나도 안 떠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히트곡이 나온다는 거는 노래를 잘 불러서 편곡을 잘해서 잘 만들어져서 완성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것 말고 이렇게 이상하게 뜨기도 하고요. 잘 만들어도 그냥 완전히 사장되고 묻히는 작품도 부지기수예요. 어찌됐건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아주 빅히트를 하면서 이제 바빠지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예. 바로 이듬해인 77년 5월에 이제 대마초 파동이 터지는 그렇죠. 거죠. 예. 정말 얼마 만에 된 히트입니까? 예. 그런데 너무 안 됐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활동을 전혀 못했느냐? 네. 기록을 보면 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마초로 당시에 고초를 겪은 대중음악가가 여럿이 있는데 강도 뭐 그래서 여기서 그 강도를 논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은 조금 약한 강도로 제재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77년에 대마초로 2차 대마초 사건으로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78년까지는 무대도 하나도 못 썼어요. 밤무대도 못 쓰겠대요. 심지어 어디 지방에 가서 밤무대 쓰면 옆에 업소 사장이 신고한대요. 저기 대마초 가서 들어왔다고. 왜냐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래서 그럼 바로 또 짐 싸가지고 도망가서 또 딴 데 가갖고 또 며칠 있다가 신고 들어오면 또 튀고 이걸 계속했다고 해요. 근데 78년부터는 방송 음반은 안 되지만 무대까지는 허용해주는 조치가 내려져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풀리는데 그러니까 75년 말에 걸린 사람들에 비해서는 짧았던 거죠. 그래서 네. 1년 정도는 완전히 생업을 그렇죠. 못할 정도로. 네네,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때도 군부대 위문 공연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거는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정책상 그렇죠. 예, 국책에 협력하는 선에서 예. 그러니까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자 뭐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또. 예. 역으로 생각하면 군부대면 가장 건전한 가수가 가야 되는 건데. 네. 일종의 그러네. 노력, 뭐라 그러죠? 간증.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당시 대마초로 정말 살풍경 하던 시기에 보면은 정말 웃기는 기사가 되게 많은 게 대마초로 걸린 사람들만 모아서 쇼를 하는데 참회의 뜻에서 참회 쇼를 하는데 수익금은 전부 국방 헌금으로 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 활동만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무대만 세워주세요. 제발. 그런 거죠. 79년 11.6 이전까지 그러니까 음반이나 방송은 계속 제약이 있었던 거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방송도 출연 못하고 음반도 못 내고. 만약에 11.6으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지 않았으면 더 이게 길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뭐 몇 년간 더 그랬을 수도 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대마초 걸린 사람들은 다 그랬죠. 11.6도 11.6이지만 대마초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도 심지어는 뭐 소위 단속을 하는 당국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 거는 사실 그런 공감대는 사회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소리 울리자마자 그냥 다 해금이 돼버렸거든요. 바로. 예. 그러니까 진작에 풀어줬어야 될 일인데 뭐 그런 이제 계기가 또 워낙 엄혹했던 시절이니까 필요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네, 어쨌건 11.6 이후에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조용필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게 조용필이었어? 너무 놀랐어요. 그 당시 들었던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그럼요. 창밖의 여자. 저는 대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갈 때였으니까요. 1학년 말부터 2학년 올라갈 때였으니까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조용필이야? 조용필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느낌 있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당연히 저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밖에 몰랐기 때문에 음반도 안 샀고 무슨 저런 쌈마이가 다 있어 이런 느낌으로 조용필을 받아들이고 있다가 아니 이런 스케일의 노래를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조용필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럼 대마초 이후 이른바 그 자숙 기간에 무언가를 했군요. 뭐 지금 연습을 진짜 엄청 많이 했다든가. 예, 뭐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 그때 뭐 판소리를 뭐 공부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시간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긴 했겠죠. 시간 많으니까 이건 너무 조금 폄하한 발언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조용필이 갖고 있는 원래 역량이 있었던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창밖의 여자는 그 1980년 1월부터 시작했던 동화방송의 라디오 드라마 그렇죠. 주제가거든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그래서 그 이제 딱 풀리자마자 바로 그 안평선 PD, 동화방송 PD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노래 주제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주제가라고 하는 건 누가 뭐를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잖아요. 좀 그 대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게다가 드라마 주제가라고 하는 건 또 아예 생통속으로 만들면 또 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멋있게 드라마틱한 느낌이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건이 만나면서 그런 식의 선율, 드라마틱한 선율과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되게 잘 뜬 거죠. 네. 이건 우연이라기보단 진짜 실력이 드러났고 그 실력을 대중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된 게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조용필 작곡. 네. 그렇죠. 직접 만든 곡이고. 네, 작사는 가사는 이제 그 드라마 작가였던 배명숙. 네. 그래서 이 창밖의 여자가 처음에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졌고 바로 몇 달 뒤에 음반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반을 보통 조용필 1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정말 그 음악의 경향 그런 걸 따져볼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 네. 이 1집 창밖의 여자에 이제 단발머리도 있고 온갖 여러 게 다 곡들이 들어있죠. 예. 온갖 거의 다 히트겠죠. 거의 진짜 웬만한 곡들이 다 인기를 끌었죠. 온갖 게 다 예. 들어있는 아주 희한한 음반이에요. 어떤 면에서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아주 이질적인 여러 가지 노래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뜨는 사실 이런 현상은 조용필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조용필이 20세기 전체를 털어서 아주 독특한 가왕이다. 가왕 중의 가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부터 조용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서 네. 저는 아주 정말 최고일 때는 한 83년 정도까지 좀 더 길게 보자 한 87년까지는 완벽하게 조용필의 시대였다. 87년에 이제 조용필 선생이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상 안 받겠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길 잘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88년부터는 네. 그 섭이 오빠의 시대로 바뀌거든요. 변진섭. 예. 그러니까 발라드의 시대로 주류의 최고 인기 경향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87년으로 물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히트곡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전두환의 시대와 연호가 딱딱 일치하네요. 딱딱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80년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즈음에. 네. 사실 우리가 그 전에 가왕 이야기하면서 거의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60년대가 어떤 시대다. 30년대가 어떤 시대다. 그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건 알고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80년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더 잘 알지만 이걸 듣는 분들의 특성상 조용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80년대 전두환 시대 머리가 따로 있고 조용필 좋아하는 머리가 따로 있어요. 네. 이게 두 개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챙겨보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선 이 시대는요 컬러 텔레비전과 워크맨의 시대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SP 시대 한복판에 남인수가 있었고요. LP와 라디오의 시대가 막 올라올 때 최희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시대가 열려서 일일 연속극 아씨 여로로 막 떠오르면서 스테레오 음반이 확 올라오는 시대에 송창식이 있었어요. 80년대는 컬러 텔레비전과 함께 화려한 TV 쇼가 막 올라오는 시대. 그러니까 칼라로 볼 수 있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워크맨의 시대란 건 뭐냐면은 10대 청소년들이 자기 개인 오디오 기기를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닐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용돈으로 음반을 지가 살 수 있는 시대. 그렇게 된 거죠. 저희 딱 저죠. 뭐 샀습니까? 뭐 샀습니까? 워크맨에서 뭐 다 샀습니다 그때. 마이마이. 네. 일제 워크맨 샀습니다. 마이마이. 마이마이. 마이마이하고 그것도 부품은 일제예요. 그렇죠. 마이마이하고 또 뭐 있었죠? 뭐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소니가 워크맨 된 것처럼 그렇죠. 한국제가 예. 마이마이가 그냥 그 보통 일반 명사가 되고 하나 더 있었는데 마이마이 말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때는 이제 매체면에서는 컬러 텔레비전, 워크맨 굉장히 중요하고 네.
사회적으로는 또 올림픽의 시대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88년에 열렸지만은 네. 그 세울이 81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88년까지는 올림픽 총력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으로 그렇죠. 나아가는 네. 시대. 그때를 대표하는 대중음악가가 또 조용필이기도 했던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아까 전두환 시대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박정희 정권 전반기, 맞으면 근대화의 희망이 살아있던 시대의 가수가 최희준이에요. 강황으로 보자면. 그리고 박정희 후반기에 청년과 지식인들의 정권들하고 막 불화를 일으키면서 청년 문화가 막 솟아오르고 했던 시기가 송창식의 시대예요. 네. 그렇게 보자면 그 이제 대비가 되죠. 이 전두환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송창식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보수화돼 있다거나 할까 좀 그런 시대의 최고 1등을 먹은 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두환 시대의 무슨 지배 이데올로기와 조용필의 이데올로기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너무 유치한 해석인 거고요. 네. 전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세대나 계층의 취향을 아우르면서 어느 쪽에서도 거스르지 않는 어떤 융화적인 그러니까 정권이 보기에도 오케이 할 수 있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오케이 할 수 있고 애들이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 보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융화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영역을 그 조용필이 쥐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80년대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양희은이 80년대 나왔다면 떴을까요? 못 떴을 것 같아요. 네. 철퇴를 맞았거나 아예 뜨지를 못했거나 그러니까 양희은이 60년대 나왔다면 안 떴을 것 같은 거고 비슷한 거죠. 서태지가 나왔다면 그것도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조용필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오백년도 부르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부르고 단발머리도 부르고 창밖여자도 부르는 이 이상한 세대 통합적이고 취향 통합적인 가왕이 나왔을 때가 바로 이 정치적인 보수적인 이 시대였다는 거죠. 어쨌건 그 80년대에 화려한 부활과 자기 시대의 개막을 알린 노래가 창밖의 여자다. 그렇죠. 예. 네. 이건 뭐 조용필 이분에 대해서 나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면은 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곡입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으면 그럼 제가 라이브로 어떻게 그럼 여기서 창밖의 여자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인소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걸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차라리
네, 창밖의 여자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미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 이 노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혹시 이렇게 조용필 들으면 선배들이 이런 어목한 시기에 이런 노래나 듣고 막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듣는다는 게요. 조용필은 일부러 들으려고 제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냥 들렸군요. 그럼요. 텔레비전 켜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가요라는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송창식은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거였어요. 예. 김민기나 양희은이나 좀 그랬다면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집에 텔레비전 라디오가 있는 이상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길거리에서 그냥 들려요. 버스 기사 아저씨를 틀어놓고. 그럼요. 예. 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발표하는 앨범마다 거의 모든 장르가 그렇죠. 담겨져 있고 또 거의 모든 노래들이 히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가장 독특한 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이전에 존재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장르들, 그러니까 뭐 신민요 과거부터 따져본다면은 트로트 또 뭐 스탠다드 팝. 뭐 또 락이나 뭐 포크는 조금 애매한데 포크 감수성은 없어요. 동요도 있잖아요 또. 그거는 좀 다른 감수성으로 불렀으니까. 그래서 조용필을 끝까지 잘 용서하지 못하는 감수성의 사람들이 찐 포크 팬들이에요. 초기 포크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조용필은 별로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크를 빼놓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장르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서 다 자기 음반에 수록하는데 한 몸에 다. 한 몸에 다.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컨대 처음에는 포크를 하다가 나중엔 트로트를 가거나 락을 하다가 나중엔 트로트를 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동시다발적으로 한 음반에 그게 모두 다 실려 있어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틀면 갑자기 팡팡 뛰면서 단발머리를 부르다가 그 옆 채널을 바로 돌리면 갑자기 창밖의 여자를 부르다가 옆 채널을 돌리면 뭐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스탠다드 팝으로 가다가 또 어디로 가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한오백년을 부르고 있다가 의상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비 넥타이 맸다가 옆 틀면은 막 이렇게 이상한 거 입고 나가고 팡팡 뛰다가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한국 가요사에 지금까지도 없죠. 없어요. 예,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해요. 예. 전무후무한.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50대, 60대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0대, 50대가 좋아하는 조용필에 대해서 10대가 후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대 취향이 통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이 앨범에서 했는데 제 일본 나왔을 때가 사실 초등학교 한 2, 3학년밖에 안 됐을 텐데 사실 창밖의 여자 이런 거는 그 감수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발머리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는 빡꽂히죠. 그냥 와 이런 거야 뭐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나머지 여기 뭐 한오백에 이런 걸 초등학교 1, 2학년에 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이었는데 전 창밖의 여자 좋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필이 오빠가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트로트가 후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0대들이. 그러니까 그건 되게 희한한 거거든요. 송창식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조차도 창밖에는 비 오고요 이런 노래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저게 무슨 노래냐 이렇게 딱 지나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트로트만 나오면 고개를 확 돌렸고요. 근데 그런 현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세대 통합을 이룬 가수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 통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글쎄, 좋기만 할까 봐요. 보수적인 시대의 어떤 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갈등을 해야만 새로운 게 치고 나오는데 조용필은 그 모든 것을 쌓아내면서 딱 안정되게 이걸 뭔가 이렇게 안정성 같은 걸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융화적이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당대의 최첨단 최고 인기 경향을 창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거. 그게 사실은 창밖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단조 스탠다드 팝은 굉장히 대중적인 음악 성향이었거든요. 거기다 락을 아주 탁월하게 결합시키는 방식. 이거를 80년대 초중반에 새로운 어떤 인기 트렌드로 이게 밀어 올리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통합 더하기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밖의 여자, 촛불, 물망초, 꽃바람,
비련 여기까지 오는 이 스타일의 노래들 있잖아요. 비련. 예. 기도하는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비련 빼놓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네 작품 창밖 여자, 촛불, 물망초, 꽃바람 이게 다 드라마 주제가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 주제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실험을 하면서 주류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이제 뭐 간양록 이런 것까지 다 드라마 주제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악까지 이렇게. 그렇죠. 하고. 국악을 섞어서 여기다가 이런 스타일 더하기 국악을 섞어내는 거죠. 인물 현대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르 통합, 세대 통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트렌드도 창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진정한 가왕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얘기를 사실 너무 남발하는데 네. 뭐 국민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국민 가수 뭐 이런 예. 거.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국민 가수라고 타이틀이 어울릴 사람은 네. 제가 남인수 팬이긴 하지만 예. 조용필밖에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조용필을 그렇게 좋아하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크 찐 팬들은 조용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예. 근데도 20세기에 딱 한 명의 가수를 꼽아라. 그럼 저도 조용필 꼽아요. 예. 네. 뭐 이건 개인의 호오를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진정한 국민 가수는 조용필이다. 예.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그 여러 가지 사실 좀 선곡 과정에서 나름 제 딴에는 안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노래가 참 많은데 어느 한 가지 스타일로 쏠리면은 조금 이렇게 얘기만 펼쳐놓고 음악을 또 한쪽으로만 들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창밖의 여자를 들었으니까 네. 조용필 스타일의 이것도 일종의 신민요라면 신민요니까요. 이때 예. 신민요란 말 거의 안 썼고 그렇죠. 뭐 국악가요쯤 얘기하면 어쨌든. 대표적으로 두 곡이 있잖아요.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예.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한오백년. 한오백년. 예. 네. 한오백년 듣겠습니다.
청춘의 짓밟힌 해그 사람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 하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왼성화요 한마는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하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왼성화요 하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왼성화요 한 500년. 네. 뭐 세대 통합 가수라고 했어도 이 당시에 10대가 한 500년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건 네. 마찬가지로 이 한 500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단발머리를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욕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태지 때 그 교실대화 나오고 나서 악마 소리 나오는 거 보세요. 예. 그런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대마초 사건 같은 것도 어른들이 보기에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포크나 락하는 애들이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마약 사건까지 생기게 되는 건데 그걸 용인하는 거죠 어른들이. 근데 조용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네. 다 좋아하죠 다.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팬덤 문화인데 아까 제가 그 비련할 때 기도하는 그렇죠. 이게 진짜 음악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있는 그렇게 거죠. 여겼잖아요. 진짜 네. 그때 가요톱텐 같은 거 보면 네. 야. 그게요. 사실 그 악이 나오는 게 꽤 여러 노래 있어요. 그 이전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말없이 하면 그래요? 편지. 어니언스의 편지가 그래요? 거기가 완전히 악이에요. 그래서 건네가 안 들려요. 주고 악대 묻혀가지고. 그랬군요. 예. 근데 이거는 기도하는 하고 악하라고 씌워줘요. 아예. 이거 진짜 영리한 것 같아요. 라이브로 할 때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곡을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첫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창밖의 여자는 그렇지 않은데요. 몇 곡 지나가면서부터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처음에 딱 치고 나온 노래가 많아요. 그대는 왜? 좌배를 태산. 그렇죠. 그것도 딱 쉬잖아요. 촛불혁명 때 이게 진짜 많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그대는 왜? 근데 이런 뭐 열광적인 팬들의 응원은 뭐 예전부터도 있긴 있었죠. 예. 심지어는 예전에 뭐 혈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극성 팬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다 극성인데 조용필 팬덤은 좀 전에 없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뭐 남진 나훈아도 오빠 부대의 시초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네께 먼저고 시초래. 남인수는 그러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다 오빠지 뭐. 그렇죠. 길거리를 못 다녔는데 그런 사람. 여기서는 시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별로 영향가가 없거든요. 근데 이 조용필 팬클럽은 지금도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뭐 그 사이에 좀 뭐 들고 나고는 있겠지만은
근데 단순하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한번 뭐 같이 해보자. 이거는 이제 남인수 팬클럽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용필의 팬덤은 보다 좀 조직적으로 특히 이제 산업적으로 무언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움직여지고 만들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발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한데 엮여서 전에 없던 모습을 팬덤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거는 조용필이 가장 처음이다라고 연예계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전에 없던 모습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팬을 조직해서 그것이 이제 음반 판매고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가 팬을 관리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용필은 연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 조용필을 관리했던 기획사가 옛날에는 필기획 나중에 해선기획으로 바뀌는 데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가방모찌 매니저가 아니에요. 여러 부가 있고요. 뭐 기획부 뭐 무슨 부 이런 식으로 수십 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팬클럽 관리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반사가 나오죠. 지금 정말 이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지구레코드 하면 그 당시에는 1위 아닌가요? 뭐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렇죠. 그야말로 메이저.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보면 택도 없지만 하여튼 뭐 이른바 오아시스 지구 양강이라고 맞아. 얘기도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단연 지구 레코드죠. 80년대를 가면서도 오아시스는 좀 죽고 지구가 확실한 1등을 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구에서 계속 냈거든요. 음반을. 거기에 소속돼 있는 수많은 작곡가들이 창작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트로트 하는 정풍선, 스탠다드 팝의 김희가 뭐 당대 잘 뜨는 박건호, 이범희 콤비 어마어마한 창작자 군단이 다 조용필한테 곡을 주는 거예요. 네. 그걸 다 조직해내는 거죠. 그 지구 레코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근데 물론 잘 나가는 가왕이면은 여러 작곡가가 곡을 주고 싶어 해요. 그건 뭐 늘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조용필은 자기가 창작자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노래를 짓고 싣고 싶죠. 송창식 보세요. 계속 송창식의 노래만 싣잖아요. 근데 조용필은 스스로 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창작자들 지구레코드사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창작자 군들의 노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뜨는 노래 안 뜨는 노래 같은 게 굉장히 잘 조율돼 있다는 의미예요. 알력에서 좀 밀린 건 아닐까요? 내 노래 싣고 싶었는데. 그게 조용필의 특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밀리면 안 내면 되죠. 자기가 스타인데 옮겨버리거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어느 순간에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필 음반이 징검다리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지구레코드사가 원하는 창작자들 곡으로 채우고 다음에는 또 자기 노래를 좀 더 많이 채우고 앨범 자체가 앨범이 아예 퐁당퐁당 조금 됐다.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있죠. 게다가 방송 KBS의 주말과 주중을 그냥 다 장악하는 저녁 쇼 프로그램을 그렇죠. 고배를 했으니까요. 가요 톱10부터 100분 쇼까지 주말 100분 쇼까지 그걸 주도했던 게 KBS의 진피롱 PD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주 내내 그냥 틀면 계속 조용필이 나오도록 그야말로 여의도에서 그냥 주구장창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용필은 연예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조용필의 전성기는 아까 이제 뭐 50 뭐 겹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구 레코드 전속 시기 10년 동안 전속이었거든요. 그때가 조용필의 딱 전성기하고 역시 겹치기도 합니다. 평생 전속기획 처음에 맺었었다면서요? 근데 정말 어떻게 임 사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년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나가고 막 대마초 때문에 난리 쳤을 때 그 전속 같은 걸 주면서 돈을 주면서 너 나랑 지금 이 돈 줄 테니까 나랑 평생 계약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속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선금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음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이킹.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조용필이 정말 다행히 1집, 2집이 크게 히트를 했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히트할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조용필 본인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레코드사 사장님이 10년 가자. 투자를 그만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용필은 또 그만큼 또
보답을 한 거고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런 예도 상당히 맞아요. 드물죠. 예. 이런 이 업계 매니지먼트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판인데 이렇게 근데 사실 또 지구 레코드 하면은 조금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한때 저작권 문제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그 지구 레코드에서 조용필 초기 작품들의 저작권을 다 물론 공짜로 뺏은 건 아니고 산 건데 그것도 투자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게 상상외로 큰 수익을 내게 돼버리다 보니까 조용필 팬들의 입장에서는 오빠가 가져야 될 돈을 왜 레코드사가 먹느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요즘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결국. 어쨌건 조용필 자체가 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연예 마케팅에 대한 감각 뭐 이게 스스로가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일단 본인도 있고 또 시대가 함께 만들어간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영렬 선생님 말씀이 좀 포크, 그러니까 특히 어떤 작가적인 대중음악에서 작가적인 그 무언가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뭐 흐리멍덩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안 가죠. 왜 내가 안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야 돼. 아무리 히트가 된다고 해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중음악이 사실 그래요. 결국은 대중이 선택하는 거고 아까도 왜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지만은 어떤 경우는 선택을 못 받으니까 히트라는 건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당한 선에서 줄다리기도 하면서 어쨌든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음악 활동을 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오래. 조용필이 탁월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또. 네. 자, 그럼 여기서 조용필 팬덤 문화의 어떤 상징 같은 노래. 비련. 깨악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해주시죠. 음반에는 없기 때문에.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하는 물은 눈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버리라 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버리라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하는 물은 눈땀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설세게 물어버리는 울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하는 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게 물어버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설세게 물어버리라. (82년) 곡입니다. 조용필 작사 작곡 비련. 네. 아까 뭐 음반을 이제 퐁당퐁당으로 자작곡 위주 음반 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획사에서 뭐 이렇게 한 음반으로 낸다 그랬는데 조용필은 역시 무시 못할 창작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곡을 많이도 썼고 우리가 뭐 딱 제목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곡들이 한번 추려봤더니 많더라고요. 어떤 곡들이 있습니까? 뭐 비련도 그렇고 뭐 아까 창밖의 여자도 그렇고 정말 뜻밖의 많습니다. 네. 근데 비교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바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송창식과는 하여튼 대비는 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비가 되죠? 자작곡, 자작자연하는 가수인 건 맞는데 네. 약간 송창식 그러니까 뭐 굳이 퍼센트를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작가 작품이 비하면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색깔 이런 것도 송창식 같은 그런 가수에 비하면은 조금 옅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더 낫다, 덜하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송창식은 송창식의 길을 간 거고 조용필은 조용필의 길을 간 거니까요. 근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의외로 많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런 노래에 대해서 우리는 창작자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송창식의 노래에 대해서는 송창식이 당연히 지었겠거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조용필에 대해서는 싱어송라이터란 말을 잘 안 써요. 우리가. 분명히 싱어송라이터, 자작곡 가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조용필에 대해서는 싱어송라이터 조용필 이렇게 안 쓰거든요. 가왕이라고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란 말을 우리는 어떤 때 쓰냐면 주로 작가주의적 싱어송라이터들 한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작가주의란 건 뭐냐면 대중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되 그 어법을 갖고 와서 약간 꼬거나 무시하거나 비틀거나 왜냐하면 완전히 무시하면 대중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를 거기 더하기 자기 색깔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예컨대 웨블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트로트라고 하는 취향을 갖고 와서 완전히 송창식의 색깔로 말아먹어버렸잖아요. 일반적인 트로트가 아니라. 근데 조용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색깔이 분명히 없는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창식처럼 작가주의적으로 자기 색깔을 계속 고집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대중하고 불화하면 나 음반 안 내. 아예 안 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냈던 노래들 히트했던 예컨대 90년대 바람의 노래나 뭐 뒤에 바운스까지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색깔의 노래라고 하는 걸 작가주의적으로 계속 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후에 잘 나가고 뜨는 노래들을 보면 남의 작품들이거든요. 남들이 지은 창작곡들을 갖고 와서 딱 제일 그 당시에 화려하게 잘 먹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스 같은 건 뭐 심지어 외국의 창작자들을 데려온 건 셈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듯이 송창식의 길, 정태춘의 길하고는 다른 길을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주의 창작자나 가수들은 하지 못하는
최고의 1위라고 하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보통 작가주의는요. 1위를 잘 못해요. 어렵죠. 네, 1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대중하고 불화하는 대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곡을 작사 작곡하고 창작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대중 영합주의 쪽으로 갔다.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대중예술은 다 대중 영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대중예술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세우진 않았다. 그러니까 작가주의란 말을 우리가 본격예술에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격예술은 다 작가예요. 근데 대중예술은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격예술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상하게 고집하는 어떤 대목의 대중예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작가주의란 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주의 싱어송라이터는 아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또 성공 요인이었다. 그게 성공 그렇죠.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자작곡이 많습니다. 고추잠자리, 그대여, 꿈, 나는 너 좋아, 단발머리, 마더요, 모나리자, 못 찾겠다, 깨꼬리, 비련, 서울, 슬픈 베아트리제, 여행을 떠나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서울은 아닌데? 서울은 아닙니까? 그건 김희갑인데? 네, 서울은 빼고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 창작한 것도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런 거 완전 트로트고. 그렇죠. 네. 나름 색깔이 또 다양하죠. 다른 노래 락도 있고. 네, 자존심.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당신은 저만큼 있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곡 들어보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뭐 쭉 읊어주신 대로 다 들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굉장히 좀 그 당시 국민학교 다닐 적에도 정말 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지. 이런 걸 어른이 부른다고? 못 찾겠다 꾀꼬리입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예, 일단은 실제로 우리가 못 찾겠다 꾀꼬리를 그 학교 끝나고 근데 이게 노래가 된다고? 그래서 좀 깼던 거죠, 그야말로. 네, 조용필 작곡, 김승곤 작사인데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게 이제 82년 곡이고, 80년대는 전두환 시대고, 진짜 그 민주주의가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꾀꼬리는 민주주의다. 꾀꼬리를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창작자가 설사 그렇게 그 의도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강부회를 너무 하고 싶어요.
찾겠다 꾀꼬리 나느냐 오는 것을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느냐 언제나 숨을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느냐 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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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네, 못 찾겠다 꾀꼬리 함께 들었고요. 조용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필 선생 이야기는 사실 진짜 1시간으로 부족한데 네. 듬성듬성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아쉽네요. 시간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예. 조용필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또 이제 해외 활동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또 짚을 수가 있죠. 빠뜨릴 수가 없는 게 특히 이제 일본,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교포 대상 공연 이런 거는 당연히 많이 했는데 1980년에 카네기홀 공연. 뭐 그런 게 다 있긴 있지만 가수들 보면 이런 경력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어디에서 공연을 했다 그 공간 자체를 그런 거 의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카네기홀이 유명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아무리 큰 극장이라고 해도 해외에 한국에서 모르면은 그런 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일본에서 역시 뭐 굉장히 많이 팔린 곡이었고요. 그러니까 조용필이 80년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일본에 가기도 이미 길이 닦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죠. 일각에서는 그 80년 그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추억을 부추기기 때문에 히트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생각 가지고 부르는 일본 사람이 있었겠죠. 없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84년에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일본인들한테 도대체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은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 같은 곳이므로 이런 아주 기가 막히고 열받는 답변을 한 일본인도 있었으니까요. 시브랄상이 그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뭐 그냥 그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한일 문화 교류가 한참 있었고 게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84년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한일 정상회담, 한일 문화교류를 하면서 거의 천병처럼 조용필을 현해탄에서 뭐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특히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좀 기분 나빴던 노래인 건 사실이죠. 하여튼 이 당시 뭐 한일 관계가 글쎄 뭐 꼭 좋다고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수상도 그때 나카소네. 뭐 한국에 오고. 전두환 또 일본 가서 그 천황이랑 건배하고 나카소네하고 전두환하고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친해지고 그랬을 거예요. 동병상련. 하여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조용필이 일본에서 상당한 활약을 했죠. 일단 뭐 지금은 약발이 많이 떨어졌지만 일본 대중음악 얘기할 때 항상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른바 그 홍백가합전이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명랑운동회가 있었죠.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10대 가수 좀 그런 분위기. 연말 10대 아무 말이나 한번 해봤습니다. 12월 30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아이돌들도 많이 지금도 하긴 하는데 NHK에서 이때는 한창 전성기 때는 뭐 70% 80% 시청률이요? 전설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조용필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홍백가합전에 출연을 했거든요. 87년도부터 한 4년 연속. 물론 그 이후로는 뭐 김연자, 뭐 보아, 뭐 여러 가수들이 이런 출연을 하게 되지만은 당시에는 한국 가수가 거기에 출연을 한다고 이 자체가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던 시절이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게 일단은 홍백가합전이 외국 가수한테 닫힌 무대가 아닙니다. 문호를 개방해 놓은 상태였고 바로 전해죠. 86년도에 조용필 대표적인 일본 히트곡이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해요. 음반이. 그 정도면 충분히 출연할 만한 뭐 조건은 되는 거죠. 일본어도 엄청 잘해요. 조용필이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유튜브에 보면 일본에서 공연한 거 같이 나오는데요.
그냥 의사소통 정도가 아니라 농담을 같이 할 정도로 완전히 거의 뭐 네이티브 같은 느낌으로. 앞에 한글로 프롬프터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일본어 선생님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농담이 교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동아시아를 표방하긴 했는데 역시 일본이 주도한 행사였던 예전에 그 팍스 뮤지카라고 그러니까 일본, 한국, 홍콩 동아시아를 음악 페스티벌 같은 건가요? 음악으로 대동단결 여기서 조금 삐끗하면 대동아 단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행사였죠. 거기에 한국 대표로 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필. 네. 자, 그럼 여기서 조용필의 트로트 한 곡을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그렇고 일본에서 발표한 그 오모이떼 그 마이고라는 노래도 말하자면 엔카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좀 중년 이상 팬들은 조용필을 엔카 가수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필의 음악 지향은 사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런 트로트 곡이 일본에서 많이 먹혔던 건 사실이고 대표적인 곡이 이제 자작곡은 아니지만은 정풍송 작곡의 미워 뭐 국내도 물론이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던 곡입니다. 허공도 정풍송 그렇죠. 작곡이죠. 네. 미워. 네. 너무 기니까 트리플 미워. 곱하기 3. 예. 요거 듣겠습니다. 미워 들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일편단심 민들레야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영미 선생님 이게 어떻게 심의에 통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가사 너무 야합니다. 님 주신 밤에 씨 부렸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거 가사 너무 조금 야한데 이거 어떻게 심의에 통과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0년대가 야한 거는 많이 허용이 되고요. 그래요? 만약 70년대였다면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80년대는 야한 거는 풀어주면서 공안적인 것은 닫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태춘의 촛불에서 그 어이지세나 잠들기 힘든 이 밤 하는 대목 있잖아요.
야하다고. 뭐가 야해요, 그게? 님 주신 밤에 씨도 뿌리는데. 그러니까 70년대라면 걸렸을 수 있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70년대에 그렇죠. 발표했으니까. 70년대 말 노래라면 80년대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네. 하긴 에마 부인의 시대니까요. 그럼요. 네. 굉장히 많이 풀려요. 이때는 진짜 벗는과 영화는 오로지 벗는 거. 사회성 있는 것도 벗어야 되고 산딸기. 사극도 벗어야 되고 온갖 걸 다 벗어야 되는 빨간행도. 예. 별걸 다 받고만 어렸을 때 대표적인 영화죠. 대체적으로 그때 호기심에 눈 뜰 때 나왔던 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영화 시리즈잖아요. 이중희 선생님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합니까? 보진 않아도 길거리 포스터가 알잖아요. 예. 제목은 제목만 아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그때 맞아요. 그런 포스터를 진짜 그냥 그럼요. 그냥 아무 길거리에서 다 노출시켜놓고 포스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같은 상상도 못해요. 스쿨전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진짜 그 3S가 맞군요. 그렇죠. 예. 그때 3S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자, 뭐 여기서 또 트로트 얘기하니까. 예. 경상북도 구미에서 허공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경상북도 구미 사람들이 허공을 제일 좋아합니다. 구미였다고. 예. 그리고 또 창녕에서는 모나리자를 조용필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경상도 창녕에서는. 창녕. 네. 창녕 그대는 나의 사랑. 네. 썰렁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거 자르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다 편집해 들어보면 나중에. 예. 자, 조용필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이제 가창 스타일 한번. 예. 가창은 제가 듣기론, 잘 모르는 제가 듣기론 아주 첨단인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예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이, 가창 설명이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느낌을 말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비교를 좀 해서 설명하는 게 좀 편한 건데요. 네. 60년대 최희준. 그러니까 60년대가 선호하는 어떤 듬직한 청년 남성, 서양식 근대성도 갖췄고 약간 지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저음의 스탠다드 팝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남자가 이렇게 묵직하게 옆에서 받쳐주는 것 같은 느낌, 예민하지 않고 싹 포용해주는 느낌 이런 게 있는 게 최희준이고 그게 그 시대에 남성, 청년 남성 중심으로 뭔가 산업화 막 근대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시대하고 맞아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에 비해서 송창식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 트로트 같은 데 물들지 않고 막 그 청아하고 우수어린 맑은 목소리 이제 그런 청년 문화적인 느낌을 초기에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트로트로 가는 그런 형태라면 그럼 조용필은 뭘까? 우선 트로트 질감은 되게 많아요. 이 사람한테는. 소리 꺾는 거 보면 너무 잘 꺾어요. 트로트를 부를 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를까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스탠다드 팝 섞고 락까지 같이 섞었어요. 그래서 흐름으로 보자면 제가 아까 이제 72년 음반을 들으면서 포크 불렀는데 진짜 이거는 망할 전혀 포크 냄새가 안 난다 이 사람. 그 앞에 계보로 보자면 가창이 포크하고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이 때는 포크 세대인데 그 가창의 흐름으로 보자면 왜 애원 같은 노래 아세요? 황규현의 애원. 잘 모르시죠? 예. 목이 메여 하는 뭐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런 노래들. 혹은 정원의 허무한 마음. 60년대 말에 그 최희준이 굉장히 고급한 느낌을 준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양아치 느낌을 주는 음악들이 약간 있어요. 옐로우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때 그리고 스스로 양아치라는 말도 썼고요. 자기네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주는 청년들의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 끄트머리가 한편선 락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스탠다드 팝과 락, 트로트가 막 섞여 있는 그러니까 황규현, 정원, 윤항기 이쪽에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포크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거고 그러니까 포크 시대는 안 먹히다가 트로트 고고 시대가 되니까 드디어 대중성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목소리가 이제 드디어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더 과감하게 락 쪽으로 밀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로트적인 비극성을 락식으로 소화하는 어떤 방식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어미어 같은 거 할 때도 확 쳐올리는 어떤 그 꺾은 목을 해서 쳐올리거나 샤우팅을 하고 섞어내거나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김수희나 윤신혜나 이런 사람들 창법이 다 그렇게 락하고
트로트하고 스탠드업을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은 창법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도대체 뭘까? 60년대 스탠다드 팝보다는 훨씬 여리고 불안하고 절실함도 강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밑바닥 여러 그 좀 통속적이고 더럽고 이런 것까지 다 거쳐서 얻어낸 듯한 목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포크하고 거리가 먼 게 포크는 엄청나게 고고하고 고상하거든요. 나 엘리트야 이런 게 있어요. 세상과는 나는 세상에 저속한 것과는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닥을 다 훑고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전인권이나 김현식처럼 기성의 질서하고 불화해서 완전히 일탈해버리는 그 똘끼를 발휘하지는 않아요. 딱 그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보기에 당시 기득권자나 어른들이 보기에도 괜찮고 위험하지 않다. 예, 애들이 보기에도 괜찮고 딱 그 정도인 거죠. 소리를 적당한 선에서 긁어내는. 그러면서 잘 부르는. 네. 불안하지 않잖아요. 전인권은 보면은 쟤는 네. 이 세상하고 같이 살기 참 힘들 것 같아 이런 느낌 드는데 조용필은 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조용필 선생 창법이 지금 활동하는 가수 중에서는 박상민, 박강성 요런 분들한테 좀 이어지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하기에. 그렇죠. 행사 엄청 뜁니다. TV에 안 나올 뿐이지 활동 엄청나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송창식도 매일 공연하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네. 예. 참 옛날 사람임을 지금 인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인데 너무 80년대 얘기만 한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가수잖아요. 물론 조용필. 그렇죠. 예. 심지어는 제대로 안 들어봤지만 올해도 신곡 하나 있었다면서요. 필링이란 그 디지털 싱글 제가 보도 자료 봤더니 브리티시 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참 대단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반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그렇게 내는 사람이 요 시대에 데뷔했던 사람으로는 정말 몇 명 없거든요. 그렇죠. 양희은 정도가 계속해서 뭔가 신곡을 내고 있는 그런 가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전성기는 80년부터 83년까지 한 4년 정도 비련의 정점. 그러니까 80년대에서 얘기를 마무리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80년까지는 시대로 끊었으니까 일단 80년대 시대로 끊었으니까 왜 얘기를 하는 게 그러기도 하고 저는 사실 조용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용필 진짜 광팬들을 붙잡고 고세대를 붙잡고 조용필이 언제부터 싹 꺾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안 꺾였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치하더라고요. 저는 한 마도요 눈물의 파티 정도에서 꺾인 것 같거든요. 되게 일찍인데요. 네, 그러니까 87년 정도예요. 눈물의 파티 정도가. 파티. 사실 그 다음부터는 88년에 홀로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변진서. 그러니까 완전히 주류가 바뀌어요. 물론 그 이후에 모나리자도 나오고 서울도 뜨고 88년 이후에 히트곡 되게 많지만 그쵸. 어쨌든 주류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조용필이 1등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88년부터는. 오빠 부대 소녀 팬들도 좀 나이를 먹었고. 이제는 소녀도 아니고. 그러기도 하고요. 흐름으로 보자면 86, 87 될 때 가요계 전체 흐름에서요. 초기에 락킹하게 소리를 막 지르는 송골매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죽으면서 뭔가 복잡하고 화성적이고 우아한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영훈. 이영훈도 뜨고 유재하도 그때 나오는 거고요.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어보면 송골매 노래 중에서도 좀 부드럽고 차분한 노래들 쪽으로 배철수가 부른 노래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주류가 바뀌는 느낌이 있다가 88년에 완전히 발라드로 확 뜨는 변화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에서 조용필은 이제는 좀 낡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88년에는. 나이도 이제 40을 넘어가니까. 근데 또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각도를 또 약간 달리해서 보면은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라도 거스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곡은 아까 얘기했던 나오고 계속 활동은 또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오히려 그 추세 이런 거를 이제 그 흐름을 약간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더 대단해 보인다는 맞아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베스트에서 스테디로. 꾸준하니까요. 지금도. 네. 예. 네. 근데 뭐 올해 나온 신곡을 듣기보다는 네. 그래도 이것도 제법 된 노래긴 하지만 벌써 10년 됐네요. 맞아요. 그래도 그 당시 얼마나 또 언론에서 네. 그렇죠. 호들갑이 또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호들갑이 죽지 아니라 않았다. 이렇게 가왕은 죽지 주목. 않았다. 예. 뭐 바운스 같은 정말 노래. 예. 정말 용어 선택에 신중하셔. 그때 정말 온 그 나이 있는 가수들이 네. 조용필 선배를 보면서 정신이 퍼뜩 들었다. 세상에 조용필 선배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지방 기사에 행사나 나왔어요. 뛰고 있고 뭐 이런. 예. 근데 2013년 이제 바운스 들을 텐데, 근데 사실 바운스 나올 때도 약간 창법은 이제 올드 패션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창법은 이미 저기 모나리자 할 때부터 올드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때를 받아보면. 죄송합니다. 변진섭의 시대인데. 네, 그럼 여기서 바운스 함께 듣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꾼 너인 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린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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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여져 나 혼자만의 감정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니 눈물이 나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던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벌써 알고 있어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어쩌면 벌써 You make me Oh you make me 자, 바운스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 코너입니다. 내가 뽑은 조용필 베스트 3. 아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어느 분부터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하시네요. 저는 예 MC로도 한번 해보죠. 제가요? MC가 먼저. 저는 아주 네. 즉흥적으로요. 네. 뭐 즉흥이 제일 좋은 저도 겁니다. 세경 한번 예.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주희 선생님 먼저. 예, 네. 저는 뭐 발을 빼겠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네. 일단 오늘 안 들은 노래 중에서는 그 겨울의 찻집. 바람 속으로 노래는 네. 우리 MC로 해줄 겁니다. 걸어가. BGM이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런 쪽을 좋아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들었지만은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창밖의 여자. 예.
나머지 한 곡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거를 골라야 되나. 사실 좋은 노래가 많은데 저한테 이거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좀 고만고만 비슷비슷해서 네. 결국은 꾀꼬리로 낙착을 받습니다. 못 찾게 된 꾀꼬리. 예. 네. 역시 어린 시절의 그 기억 때문에 선명한 기억 때문에. 자, 우리 이주희 선생님의 세 곡. 네. 하나도 안 겹쳐. 하나도 안 겹치니까? 겹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겹치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안 겹쳐. 자, 너무 노래가 많아. 많죠. 히트곡이. 김세호 PD의 선곡 베스트 3 네, 먼저 이거, 알아보죠. 네,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냥 순수한 좋아하는 노래로만 저도 네. 선택을 했는데요. 시대 순으로 하면 맨 처음에는 단발머리. 단발머리.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그다음에 저는 조용필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제가 이제 이성으로 했을 때가 사실 더 어렸을 때보다는 그냥 들리는 거고 찾아 듣기 시작한 때가 딱 요 앨범 때거든요. 85년에 조용필 칠침에 나왔던 그 여행을 떠나요 웨이트 앨범인데 거기에 어제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네. 제가 자주 하는 노래고 스티브 유가 리메이크했죠. 그다음에 마지막 노래는 꿈. 꿈. 세 가지가 제가 혹시 제일 좋은 노래. 이영민 선생님 겹칩니까? 겹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이영민 선생님 맨 마지막에 발표하시고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바람의 노래. 예. 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들어가요. 네.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김희갑, 양인자 이분들하고 같이 작업한 노래들이 명곡이 많습니다.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노래가 좀 작가주의가 아닐까 싶은데 대중음악사상 가장 러닝타임이 긴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 네. 이게 거의 26분짜리 음악이잖아요. 킬리만자로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중얼중얼. 네. 이 정도면 작가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분짜리를 방송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곡 정도는 넣을 수 있죠. 네. 송창식은 그냥 그걸로 쭉 밀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 곡 선곡해봤습니다. 진짜 겹치는 게 딱 하나 생기네. 하나. 아하. 저는요. 네. 님이요. 님이요. 예. 리드 온미 번안곡이죠. 네. 이게 이제 1960년 마비블랜드 노래인데요. 원래 원곡이 조용필 걸 들어보면 알그린의 리메이크 버전하고 좀 더 비슷해요. 이거를 뽑은 거는 조용필이 가수가 된 계기로 흔히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어느 흑인 병사가 제가 기준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와서 내일이 자기 생일 며칠 후가 생일인데 음반 하나를 주면서 이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불러줄 수 있냐. 네. 이거 불러주면은 내가 맥주 한 박스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맥주 먹고 싶기도 하고 도전 정신도 생기고 해서 열심히 들으면서 연습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날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당신 정말 가수해라. 기타리스트 말고 정말 당신 가수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가수로서의 어떤 자긍심 같은 걸 얘기할 때 가장 앞에 놓이는 노래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 조용필의 어떤 음악적인 뿌리, 뭐 블루스나 소울 같은 흑인 음악의 그 한국적 트로트를 살짝 섞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 님이어서부터 잘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의미가 있네요. 확실히. 의미도 있고 사실 노래 느낌도 여기서 불렀던 그 블루스적으로 막 하는 그 느낌이 나중에 창법하고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비련입니다. 비련. 네, 최고 전성기 정점에 놓인 노래라고 생각해서 뽑은 거고요.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또 하나가 바로 꿈. 이게 흔치 않은 조용필 작사 작곡의 히트곡이거든요. 네. 조용필 작사 작곡으로 히트곡 되게 많은데 이 노래는 비련도 물론 조용필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김지하가 약간 손을 댔다는 설이 좀 있어요. 어떤 노래를요? 비련이요. 그러니까 조용필 노래에 김지하 색깔이 들어간 노래가 몇 곡이 있는데요. 도대체 조용필하고 김지하가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그거는 여의도에서 당시에 거의 로비스트처럼 큰 손으로 있었던 전옥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이고요. 한일문화교류나 일본 대중문화 뭐 할 때는 꼭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한 인물인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옥숙 여사가 여의도에서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마당발이고 넓은 홍상수 어머니.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모도 뛰어나고 지적이기도 하고 뭐 사업 수완도 있고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전화 걸면 YS가
나온대잖아요. 네. 술 먹으러 나올래요? 여기 누구누구 있는데. 그러면 YS가 나오는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좌우 불문 다 모이는 때예요. 거기서 80년인가 81년인가에 김지아하고 먹고 있었는데 술 먹고 있다가 조용필도 같이 합석을 해서 인사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전옥숙 작사라고 되어 있는 노래가 몇 곡이 있습니다. 조용필 노래 중에서. 생명은 들어보면요. 이건 완전히 김지아 가사예요. 그러니까 생명. 김지아적인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게다가 그때가 생명사상 한참 얘기할 때예요. 그리고 사실 1987 서울 같은 것도 약간 어느 부분에서는 전옥숙 작사라고 돼 있는데 김지아적 단어가 언뜻 보이기도 하고 비련 같은 데서도 그 뜬금없이 물새에게 물어보리라 이런 대목 나온 데서는 약간 김지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건 그 설이 좀 있습니다. 비련은. 근데 꿈은 이거는 뭐 아무 그런 의혹 없이 확실하게 조용필의 느낌이 들고요. 게다가 그 전성기가 조금 지난 때에 그 조용필이 자신의 과거, 힘들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울림이 좀 있어요. 이 노래는. 그래서 꿈을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노래를 오늘 마무리 곡으로 할지는 김세호 PD에게 전권 위임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선택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겹치는 게 딱 한 곡 나왔거든요. 네네. 다수결에 의해서. 꿈으로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꿈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겠고요. 어쨌건 조용필은 80년대 전두환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건넨 그런 가수가 아닌가. 네. 그렇게 포장하고 싶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 단어가 제일 좋아. 포장. 그러니까 따옴표 포장. 다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포장에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부역하거나 독재 정권에 그러진 않았잖아요. 뭐 그런 건 예. 자, 그러면 꿈 들으면서 오늘 방송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선생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른다.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